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늘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놀라셨죠? 이대호 진행자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오늘 목요일부터 목, 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대신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사실 이 원탁의 기자들 K 할 때 바로 옆자리에서 몇 번 이제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한 자리 옮겼는데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많이 좀 서투르지만 양해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부에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FOMC 결과 어떻게 되는지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홀로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대세가 된 1인 가구, 대세가 된 1인 문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개론 시간에는 절대로 속지 않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절대로 속지 않는 방법,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 사기공화국 이런 오명도 붙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떤 심리일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돈줄 상담소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재산은 6억 5천만 원, 그리고 내년에 은퇴, 파이어족을 꿈꾸신다는 50대 부부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경제 상식 퀴즈 늘 그렇듯이 나갑니다. 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회사의 정년 연장형 이 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꼭대기를 찍고 임금이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그 낮추는 방식이 대법원이 볼 때는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보통 이런 식이죠. 정년이 만약에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56세는 기존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연차별로 돈을 줄여나가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걸 5글자로 하면 뭘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 내용입니다. 임금이 꼭대기까지 갔다 온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과 유튜브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새벽에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미국 기준금리 연준의 FOMC가 열렸는데 일단은 결과만 보면은 예상대로 인하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세 차례 연속 낮춘 거고요. 예.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환율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리 결정권을 투표권을 가진 위원이 12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9명이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고요. 2명은 동결, 1명은 0.5%포인트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낮추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었고요. 내년 전망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점도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이 각각 점을 찍어서 내년에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이 3.4가 나왔어요. 이러면 지금 금리에서 별 차이 없잖아요. 지금이 상단이 3.75인데 네. 내년에 평균 3.4다. 그러면 한 번 내린다는 거죠. 네. 사실 앞서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내릴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 앞서서 점도표에서는 사실 내년에 2번 내린다. 9월에 나온 점도표였는데 이번에 또 한 차례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자면 FOMC 위원 간 점도표 찍는 게 굉장히 편차가 벌어졌어요.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내년에 금리를 낮출지 그 수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FOMC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했거든요. 여기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연준이 지향하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파월이 또 항상 얘기한 게 왜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시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당분간 관망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요. 금리 인상을 다음 조치의 기본 시나리오로 보는 위원은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보는 사람은 없다. 없다.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12월부터 그러니까 이달부터 월 400억 달러씩 연준이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긴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좀 돈을 푼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그 파월이 얘기한 게 관세만 없었다라고 하면 좀 안정됐을 것 같은데 관세 여파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안 내린 건 아니니까 내린 건 내린 거니까 좋긴 한데 그럼 내년에 이제 시원하게 더 내려줄 거냐는 답을 명확하게 안 준 거죠. 그거는 봐야죠. 근데 파월 의장 임기가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네. 아까 그 12명 중에 한 분이 0.5 B컷을 주장했다고 누군지 했잖아요. 아실 것 같죠? 그분이 혹시 이제 스티븐 차기- 미란이라는 차기 의장은 아니고요. 스티븐 미란이라고 그 트럼프가 이른바 꽂아 넣은 네. 연준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증시 반응인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게 항상 시장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네. 다른데 시장이 굉장히 긴장했어요. 이른바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떡하느냐라면서 일단 낮추는데 이제 기자회견 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서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다. 네. 그래서 증시가 약간 뭐 환호락까지는 아니고요. 상승 반전하긴 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좀 하락 출발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우 1.05, S&P 0.67, 나스닥 0.33%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 월간 40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요.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코스닥은 한 0.2%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승을 하긴 하는데 네, 시원하게 오르진 않아요. 두 손 두 발 들 정도 환호할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는 쿠팡. 뭐 끊임없이 나오는데 일단 이번에 또 쟁점이 되는 게 쿠팡이 이용 약관을 좀 이상하게 해놨으니 좀 고쳐라 네. 정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겁니까? 문제가 된 약관이 뭐냐면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면책 규정입니다. 근데 약간 좀 공교로운 게 예. 이게 지난해 11월에 해당 면책 규정을 추가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네네. 네. 뭐 1년 뒤에 이런 사달이 난 거죠. 어쨌든. 그런데 미리 예상한 걸까요? 이게 보자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 네. 경우 처리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쿠팡의 약관을 보면 우리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내용과 약관과 약간 좀 해석의 차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약관이 제3자의 잘못은 우리는 책임 안 진다라고 그러니까 약관이 더 한 발 더 나가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고의 네.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입증 책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하게 약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안에 수정하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쿠팡은 수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탈퇴도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통 다크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입은 정말 쉬운데 탈퇴를 하려면 거의 미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네. 지적이 나왔죠. 고치라고. 탈퇴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충격적이게도 쿠팡 회원이 아닙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 개인정보도 유출이 안 됐고요. 진짜. 탈퇴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탈퇴를 실제로 네. 한 건 아니고 네. 하도 어렵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탈퇴 버튼까지 가진 않았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 쿠팡을 선택을 하고 회원 정보 수정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탈퇴하기 선택, 탈퇴 안내 동의 및 비밀번호 입력,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전 이 부분이 제일 짜증나요. 이 주관식이라서 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탈퇴하려고 하느냐? 네네. 아. 그래서 약간 화난다 뭐 이런 걸 넣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원 탈퇴 완료 8단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 서비스 와우 멤버십 가입했다면 멤버 해지가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이게 만약에 즉시 탈퇴가 되면 그 남은 멤버십에 대해서는 사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멤버십 이거 다 될 때까지 탈퇴 못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원은 유료 회원이 아닌 회원은 일단 절차가 복잡하고 네네. 거기다 유료 회원은 한술 더 떠서 유료 멤버십을 따로 해지해 줄 때까지 탈퇴를 정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때까지 네. 탈퇴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 처리 정지, 동의 철회 요구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호법에 있대요. 네. 그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요거 고쳐라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쿠팡도 요것도 고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그건 고칠게요.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워낙 비난이 거세다 보니까 박대준 대표이사가 어제 사임을 했어요. 네,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제 책임을 지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뭐 뒷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질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누구냐가 네,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다음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쿠팡 잉크라고 해가지고 왜 미국 모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최고 관리 책임자 CAO라고 하는데 겸 법무총괄 역시나 법 전문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 해롤드 로저스라는 사람을 임시 대표로 한국 법인의 임시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네요. 네, 이 로저스 이 사람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에요. 법률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김범석의 복심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거쳤냐라고 하는데 글로벌 기업 대형 로펌 같은 데 거쳐서요. 20년 1월부터 쿠팡 INC CEO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했으면 이거는 한국 법인 문제다라고 해서 한국 법인 통해서 대응해 왔는데 이거 교체한 거 보니까 이게 미국의 본사 쿠팡 잉크의 최고 관리 책임자 법무총괄이 이제 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쿠팡이 이제 직접 나서서 고객 신뢰를 찾겠다는 결단이다라는 긍정적 해석도 있지만 사실 반대쪽에서 보자면 아니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대표로 와가지고 사태를 수습해야지 자기 복심을 내세워가지고 어쨌든 전면에 누군가를 방패로 내세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책임 회피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예상하시지만 쿠팡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박대준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리 로저스 이분도 나오실 텐데 청문회 당시 때는 그분이 대표이사일 거고 외국인들이 그 청문회 나오면은 고구마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8분, 7분? 그때 어디 대표였죠? 막 그 이해 뭐 영어 나 한국말 네, 몰라요. 뭐 약간 물어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질문을 못 해요. 뭐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명약 관화하게 연출될 텐데 네. 쿠팡이 도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네. 김범석 의장은 역시나 네.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당분간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제 대출.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내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지정되고 있는데 지방은 그래도 워낙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2단계로 맞습니다. 유예를 해줬잖아요. 네네. 이게 더 연장됐다면서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건설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2단계 지금 적용 중인데 요거 약간 유예해서 내년에도 2단계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상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내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금리가 이 정도로 더 높아지면 이걸 이제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2단계를 적용한다라는 의미를 보자면 지방의 경우에는 좀 대출을 더 많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은 뭐 지금 서울은 난리라고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한겨울이라는 얘기를 네.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은행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가요. 수도권 규제 지역은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하한 3.0%이고요. 지방은 1.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원래 받는 금리에다가 3%포인트를 일단 더해가지고 한번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라는 거고요. 지방은 1.5만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심사 때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요거 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신력이 있는 시세, 이거 많이 하는 게 뭐 KB 아파트 시세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차주가 원하면 최근 6개월 내에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보니까 실제 주택가격,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대출 보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가 있다. 그거 약간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거죠. 책정되면은 네. 대출이 덜 받으니까 아마 뭐 빌라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낮게 좀 원래 책정이 거래도 없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감정 평가를 하면은 공시가격보다는 올라갈 확률은 있을 텐데 올라간대요. 그 감정 평가 비용은 누가 차주가 원하면 그 본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야 되는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마도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반도체 워낙 중요하다는 거야. 뭐 네, 맞아요. 공지가 사실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육성 전략을 발표했던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47년까지 네.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몇 년까지라고 하는데 47년까지 이게 약간 정권이 몇 번은 바뀌는 22년 건데 남았습니다. 어쨌든 네. 47년까지 700조 원 이상 투입해서요. 팹 네. 이게 반도체 생산 공장이죠. 요거 10기를 신설한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는 목표죠, 목표. 네. 네. 그리고 목표 네.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네. 해서요. 뭐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하죠. 지능형 메모리, PIM, 그 뭐 HBM 물론이고요.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 R&D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력 효율 피지컬의 핵심 부품인 화합물 반도체 요거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 후공정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약간 시스템 반도체 요거 약간 우리 취약 분야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걸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팹리스 산업은 아까 10배 이상으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민관 합동으로 4조 5천억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서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 물량 할당하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되게 약간 너무 거창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감이 잘 안 잡혀요. 감이 잘 안 사실. 잡히더라고요. 네, 네. 그냥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뭐 그렇게 그냥 한 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돈을 근데- 많이 넣어주니까 좋긴 한데 네. 700조 원 이거 무슨 돈으로 이걸 하는 걸까요? 네, 47년까지니까요. 그걸 쪼개면. 네네. 네. 근데 이제 산업계 얘기는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아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단 특별법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 특별법부터 빨리 어떤 통과시켜. 내용의 특별법을 가장? 이게 특별법이 그 핵심이 뭐냐면 예. 주 52시간 예외 적용입니다. 주 52시간을 예외. 안 지켜도 된다. 네. 일을 더 해도 된다.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네네. 요거 조항 요거를 그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빠졌어요.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뺐거든요. 예. 하도 말이 많아서 예예.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아 왜 안 됐습니까 이게? 어떤 이게- 점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예. 위원회는 통과했거든요.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그런데 사법개혁 입법 등 쟁점 법안을 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를 저 산업계는 제외한. 요구했어요. 근데 산업- 이것도 너무 말이 많으니까 일단 그럼 빼자. 네. 일단은 빼자.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까지는 여야 합의가 됐는데 네. 다른 쟁점 법안하고 묶이면서 안 됐다. 아직도 뭐 좀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진출한다. 그럼 이게 뭐 복수 상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ADR이라고 네. 해가지고요.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에 본주가 있고요. 그 예탁 증서를 가지고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ADR이 한국에 있는 주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복수 상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복수 상장이 될 때 그럼 이 ADR 이 본주 주식을 이제 빌려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이건 누가 빌려주냐?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자사주를 이제 상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어서 그렇지 미국에 상장되면 가치를 얼마를 더 받을
거야. 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SK 하이닉스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되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론이거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못 미쳤습니다. 근데 예. 최근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은 좀 역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그 주가 수익률 펄을 보자면 10배 수준이에요. 근데 마이크론 한 25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돼서 미국 중심의 증시의 평균 PER을 적용받으면 주가가 재평가가 나오겠죠. 그럼 SK가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자본 조달을 많이 할 쉽게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ADR이 사실 SK 하이닉스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앞서서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의 거래가 안 돼요.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를 거라는 맞아요. 기대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TSMC가 있습니다. 네, TSMC ADR이 상장이 됐는데 여기 시가총액이 무려 2,260조 원에 달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ADR 시가총액만. 그럼 하이닉스의 한 5배, 6배 정도 되네요. 네. 일평균 거래량 예. 1,000만 주가 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TSMC 주가 재평가됐는데 하이닉스 그걸 노리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SEC에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러 가지 규정들 그리고 사실 한국보다 좀 빡빡하잖아요. 예. 이걸 다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지금까지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지금 막 방송 듣거나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대호 진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저는 월요일까지 대신 진행할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네,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정 나이 이후에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제도가 뭐냐, 이걸 맞춰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정년 연장형 이 제도, 정년 연장이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졌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정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그 3842님, 그러니까 공기업 다니는 우리 신랑도 곧 이것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중3인 아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정지영님은 저도 몇 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데 라고 말씀 주셨고, 사실 이 제도가 정년 연장하고 거의 세트로 묶이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뭐 많이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정답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언제든 환영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최근에 국가데이터처가 1인 가구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2024년 기준에 800만 명을 1인 가구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30몇 %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중에 2030, 20, 30대가 35%를 차지하면서 사실 20, 30대에서는 1인 가구가 뭐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1인 가구는 아니고요. 1인 가구였던 때가 좀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 연구원님은 혹시 1인 가구십니까? 저는 결혼을 해서 2인 가구입니다. 그럼 결혼 전에는 1인 가구 하셨던 경험 네, 있으세요? 저도 꽤 오랫동안 1인 가구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는 Z세대는 명백히 아닌데 G세대, 그러니까 G세대가 생각하는 1인 가구, 그러니까 그 세대가 바라본 1인 가구라는 거는 좀 다르겠죠. 기성세대가 보는 거랑은. 네,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1인 가구라는 말을 들으면 결혼한 2인 가구나 자녀가 있는 3, 4인 가구로 가기 전에 굉장히 좀 일시적인 가구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대학내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5세에서 34세 1인 가구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네. 응답자의 77.7%가 1인 가구는 임시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구 형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좀 1인 가구를 어떤 과도기적 형태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삶의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장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1인 가구의 생계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최근에 20대 사이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1인 가구가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동기부여할 때 혹은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할 때 재치 있고 자조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장이 연속으로 야근을 하면 집안을 챙길 사람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진다 같은 식으로 쓰는 겁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할 가족이 없다 보니까 1인 가장으로서 집안일이나 공부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최대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뭐 당장 내가 아파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맞아요. 뭐 청소를 대신할 사람도 없고 맞아요. 뭐 잠시 일을 쉬어도 그 소득 공백을 메워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 패턴 자체가 2인, 뭐 3인, 4인 이상 가구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흐름들이 좀 잡힙니까? 2030 세대가 그 1인 가구로 살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나와의 혼수라는 표현이 좀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와의 혼수. 결혼할 때 하는 혼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혼자 살면서 쓰던 가전제품을 마치 혼수 준비할 때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좋은 제품으로 구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좀 결혼 전에 임시로 쓸 가전이니까 그냥 싼 거 적당히 사가지고 대충 쓰자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미혼이나 비혼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내가 쭉 혼자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제품에 투자하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럼 겁니다. 기업들이 사실 그런 흐름을 가장 빨리 포착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의 혼수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이제는 꽤 괜찮은 걸 산다라고 흐름이 잡히면 네. 그럼 기업들이 1인 가구용 제품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좋게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데. 1인 가구용 제품을 낸다기보다 네. 가령 혼자 살더라도 예전은 뭐 식기세척기나 큰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대형 세탁기 예. 건조기 이런 것들은 2인 이상 뭐 4인 가구가 많이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1인 가구들이 그런 제품을 많이 혼자 사는 살아도 거죠. 그런 걸 산다. 네, 자기의 굉장히 예, 예.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도 그런 제품들의 타겟이 되어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뭐 살림이나 가전도 가전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네. 뭐 넓은 집이 굳이 필요하나? 비싸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뭔가 좀 달라진 변화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들에게 좀 집이 갖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의 20대한테 집은 어떤 그냥 자기가 살림하고 잠을 자고 이런 일상을 유지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본인의 취향을 탐색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공간으로 좀 인식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을 발견하고 좀 확장해 나가기 위한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가구 집을 흔히 생각해 보시면 예. 집이 넓진 않잖아요. 보통 원룸이나 뭐 끼케아 투룸 정도, 네네네. 네, 그 정도가 많은데 이런 좁은 집 안에서도 공간을 굉장히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 구역에 나만의 좀 별칭을 붙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파자마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나 친구들 초대해서 파자마 파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파자마를 모아둔 파자마존, 뭐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쓸 모자를 여러 개를 걸어두는 뭐 안감존, 그리고 취미용 기타를 전시해두는 락스타존처럼 이렇게 좀 본인이 좋아하거나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두고 집 안에서도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다른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본인이 구역을 나누어서 이 좁은 집 안에서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집이 좀 커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가 1인 가구 할 때 무조건 원룸이었는데 네네. 원룸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한 일정으로 말씀하셨듯이 투룸.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지만 점점 개인 단위당 면적은 넓어져야 네.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네. 집이 넓어진다기보다 네. 집은 좁은 건 그대로인데 네. 이 안에서도 내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공간이냐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구획을 나누어서 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뻔히 보이는데 이게 구획이 나눠지나? 그게 요즘 지세대의 어떤 예. 트렌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뭐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내일에서 재미있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네.
에고 스페이싱.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자아고 스페이싱은 뭐 공간. 네. 뭐 공간의 뭐 자아 뭐 이런 뜻인가요? 공간에도 자아가 있다라는 의미로 좀 직접적으로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집을 거실이나 침실이나 주방 같은 기능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취미나 지향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집 안에서도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거나 본인의 취향을 좀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 굉장히 애착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나 밀린 빨래를 막 보면은 좀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여기서 파생된 트렌드가 집 밖에서 내 집 같은 곳을 찾아서 어떤 아지트처럼 만드는 겁니다. 집이 좁다 보니까 이 밖에서 좀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찾아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자주 가는 카페라거나 아니면 집에서처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뜨개 카페나 도서관 같은 것들을 본인의 어떤 제2의 집, 제3의 집 삼아서 아지트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문자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딱 와닿지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네. 실제 그런 게 맞나 봐요. 지금 김용민 님이 문자 주셨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실에 게임방 만들고 대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좁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고요. 맞습니다. 좁아도 가능합니다. 글자리 1300 쓰시는 분은 울 작은 아들은 자기 방에서 말씀대로 에고 스페이스를 완전히 구분해요. 크지도 않은 방인데요. 이게 G세대들은 되나 봐요. 네, 완전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심지어 이런 곳까지 일종의 자기만의 공간, 아지트를 구축한다. 가장 좀 의외의 공간은 어디가 있습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요즘 화장실을 아지트로 쓰는 G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뭐 합니까? 다른 공간에 어떤 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집도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집 근처 카페나 도서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는 스트레스 해소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화장실을 찾는다라는 G세대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는 잠깐 화장실 그 칸에 앉아서 내가 좀 쉬는 심리적인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G세대가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실제로 연령대가 좀 낮아질수록 이어폰을 구매할 때 이 외부 소음 차단 기능이 필수라고 여겨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좀 물리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서 외부와 좀 단절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게 구현이 되려면 어쨌든 혼자 집에서 지내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뭐 친구라든지 뭐 룸메이트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도 이런 일종의 뭐 에고 스페이싱, 나만의 공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주거 비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혈연이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아니면 아예 외부 룸메이트와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활 양식을 좀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령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콘텐츠로 3명의 친구가 함께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나 아니면 복층 오피스텔 1층과 2층을 각각 나누어 쓰는 이런 콘텐츠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마음이 맞는 친구랑 함께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어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들의 좀 일상을 참고해 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부부간에도 오래 지내다 보면은 네. 이게 공간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쵸. 룸메이트랑 얘기한다는 게 참 좋긴 하지만 쉽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면 미리 좀 너랑 나랑 좀뭐 궁합이 맞나? 뭐 케미가 맞나?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경향도 있겠어요. 최근에 그런 흐름도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데요. 함께 살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생활궁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생활궁합. 좀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활 습관을 좀 미리 테스트해보고 나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디에 좀 예민하고 가령 뭐 청소를 하더라도 난 이 정도까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면서 좀 나랑 잘 맞을까라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보려는 건데요. 가령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서 같이 살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글에 나는 뭐 위생은 이 정도로 신경 쓰는 편이고 이런 취향이나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 같이 어떤 자기소개서 쓰듯이 나의 생활 스타일을 스펙처럼 소개하려는 네.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요. 라이프 메이트 같은 경우에 결혼이나 연애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닌 만큼 오히려 좀 서로의 조건을 굉장히 꼼꼼히 따져서 서로 일상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그 안방을 사실 안방하면 당연히 잠자는 곳, 침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안방을 오히려 옷방, 그다음에 서재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한 비중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비슷한 흐름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결혼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안방을 뭐 이전에 좀 개념처럼 부부 침대가 있다거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 대학내일에서 2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또 결혼을 했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의 생활 패턴과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방에 침대 하나를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면 패턴이 다른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 트윈 침대나 아예 나눠져 있는 그런 모션 베드를 구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 집 안에 모든 공간을 부부가 같이 쓰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취미방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뭐 안방을 쓰더라도 게임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면 안방을 게임방처럼 그리고 독서 좋아하는 아내가 있다면 서재를 마련하는 식으로 각자의 부부의 좀 생활을 존중하려는 이런 구획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구획 흐름을 맞춰서 좀 사업이나 아이템, 뭐 어떤 마케팅 아이템을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최우선이다. 어떤 점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지세대는 이제 1인의 삶을 굉장히 긍정하고 그걸 나다운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어떤 내 삶의 방식이나 공간을 존중받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쭉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더 이상 1인 가구가 이제 20대 때 잠깐 거쳐가는 과도기적 시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깐 혼자 사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지금 세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바꿔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1238님이 문자 주셨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우리 아들은 평택 아파트 방 3개에 고등학교 친구 4명이 생활을 하는데 네. 안 싸우고 잘 지낸다. 진짜 이런 흐름들이 생활 궁합을 미리 잘 조율한 것 같습니다. 좀 생경하지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정됐던 코레일 노조의 총파업이 노사 합의로 유보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노동조합의 파업도 노사 합의로 철회돼 모든 구간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만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 아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회 연속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40여 개국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그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범죄 4건 중 1건이 사기 사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불명예스럽게 사기 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속고 속이고 속고 뭐 이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 속으려면은 이제 속이려는 사기꾼, 사기범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를 알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오늘 좀 심리학 개론 시간에서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용 교수님과 함께 사기꾼의 절대로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보통 똑같은 장난을 쳐도 네네.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 속고요. 그래서 막 놀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정말 안 속고 재미가 없고 장난도 그런 경우인데 잘 속는 사람, 잘 속는 천성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잘 믿고 갈등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웬만하면 좋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게 돼서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도 설마 날 속이려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한편으로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 이런 거에 호기심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특별한 정보나 새로운 기술에 혹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그러겠네요. 식으로 가면 네네. 네. 쉽게 속는데, 근데 이런 성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상황 요인입니다. 상황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속고 안 속고가 달라진다.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대기업 김 부장 보셨죠? 아, 예, 예, 예. 김 부장이 상가 분양 사기 당했잖아요. 네네. 네.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상황이었으면 그런 거에 안 넘어갑니다. 굳이 이제 뭔가 좀 급하고 네. 뭔가를 내가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발도 속는다.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쉽게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지능이나 학력 수준, 예. 이게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지능이나 학력 수준은 사기 피해 가능성과 연관이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사기꾼은 누굴 속일지 딱 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분하게 분석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지능이나 학력 수준이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고학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감히 누가 날 속이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자만에 빠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 일종의 방심을 하면 당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 살짝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 생활 오래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이런 걸로 당했다 이런 거 조심해서 이런 기사를 한 200번 넘게 썼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도대체 이런 걸 왜 당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그렇죠. 했었어요. 네, 네, 이제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동시에 막 두세 개 서너 개 일을 하다가 너무 바쁜 상황에서 검찰청 전화를 받았는데 전 너무나 그 수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뭐 정신없던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거의 직전까지 갔어요. 네. 당할 직전까지. 네, 네, 네. 막판에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발 뺐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거 안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심을 한 거죠. 네. 게다가 그 상황이 네. 너무 바쁘셨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평소에 분석적인 판단을 해주는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다급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예. 뭔가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 네네. 보통 뭐 빚이 많다, 돈이 없어서 사기를 당한다. 아니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급한 상황이 되면 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마음이 급하다는 거는 그 뭐 내가 좀 뭔가 어떤 상황이 뭐 내몰려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불안할 수도 있고요, 예. 절박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기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온다. 네. 그럼 사기꾼들 입장에서 잘 낚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불안해 보이거나 절박해 보이거나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검증을 잘 안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미리 분석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안한 사람은요, 이 인간이 불안을 정말 싫어하는데 뭐든 불안하면 그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것만 하나 탁 던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김 부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언가 굉장히 쫓기고 있고요. 많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툭 던지는 거에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절박감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큰 돈이 필요하죠. 평소와 다르게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탈출구만 보이고 위험 신호는 놓쳐요.
아 저기만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네, 네. 아 그것만 보고 오로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군요. 그것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니까 그럴 수 있죠. 저기 불빛이 하나 보여요. 그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동굴에서 불빛 보이면 그 주변에 장애물이 되게 많아도 예.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거를 그 상황에서는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사기꾼들은 이제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할 그렇습니다. 거고 최대한 그 옆에 보이는 리스크 요인들이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장치들을 둘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거는 좀 어떤 기술들을 씁니까 사기꾼들이? 그럴 때는. 예. 보지 말라고 하면 금방 보고요. 네. 그 불빛만 강조하면 잘 안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은 미끼만 계속 강조하는 네. 거군요. 반복하고. 왜냐하면 인간은요. 예, 예. 내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사기라는 게 뭐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메신저 스미싱 이런 거 있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또 고전적 사기는 사실 아는 사람에게 소위 그렇습니다. 말해서 속칭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건 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네. 이게 꼭 금전적인 혹은 사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누구한테 훨씬 더 많이 당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당연히. 범죄 분석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사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지인은 나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안전감이. 설마. 일단 그건 깔고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 네.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면 검증하죠. 예. 근데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이걸 속이려고. 게다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보이면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평소에 하던 검증을 안 하죠. 그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는 사람한테 너무 깐깐하게 굴면은 내가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네, 좀 내가 이러면 너무 좀 욕먹지. 뭐 이렇게 한번 좀 접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안 당하려면은 좀 속된 말로 사람이 안 좋게 좀 깐깐하게 굴어야 되는. 아니요. 그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네. 조금 한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 포즈 좀 두자. 우리가 심호흡 하자 그러잖아요. 예. 심호흡이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자는 거고 네네. 그 순간에는 심호흡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브레이크 밟는 게 됩니다. 한쪽으로 생각이 쭉 가다가 심호흡을 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면 브레이크 밟는 게 되니까 조금 천천히 보게 되고요. 그러면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호흡이라고 해봐야 사실 몇 초잖아요. 그 정도도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실제 네.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네. 우리 장기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심장을 통제하고 싶다.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폐입니다. 폐. 네. 호흡으로. 네. 그럼 얘가 조종간을 잡고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몇 초만 심호흡을 해도 네. 일단 한번 좀 이성적으로 된다. 네. 그리고 예. 뇌도 아. 산소 공급해주고 예. 여유를 주니까 전두엽도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지인 간의 사기는 이제 그렇고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비대면 사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막 무작위로 뿌리잖아요. 사실 비대면 환경엔 요즘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사기 많이 당하는 사기인 것 같은데 비대면일수록 사람들이 좀 사기에 더 취약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이렇게 대면에서 보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동안 얼굴 표정도 보고 주변의 상황도 다 보잖아요. 단서가 훨씬 많아요. 근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단서가 굉장히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네.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부러 경계하니까 더 안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비대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주 일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나머지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좋게 채워 넣게 됩니다.
일단 좋게 봐버리는 거군요. 네, 뭐 프로필 보고 오 예.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예. 가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표현 보면서 이거 굉장히 프로처럼 보이네 이렇게 가버리면 네. 그 순간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대면은 다른 신호들이 없기 때문에 더 당하기 쉽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비대면에서 좀 사기를 그래도 네네. 최대한 안 당하려면 이런 건 좀 조심해라. 좀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후기나 후기? 네네. 예.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예, 계좌번호예요. 네네.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돈 보내요. 후기 같은 것만 몇 개만 읽어봐도 몇 개만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조차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만 조금 신경 쓰셔도 훨씬 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사기 하니까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380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못 당합니다. 저도 몇십 년 지기 친구한테 갯돈 사기를 당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답니다. 사실 이게 다 아는 사람에게 당하고 날수록 심리적 외상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배신감이 엄청나고요. 예. 그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당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이런 자책 같은 경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만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나만 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시기보다는 일단 그때의 상황 그리고 감정,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딱 이거 하나만 염두에 둬라.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 주변에 물어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잘 물어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돈줄 상담소가 기다립니다. 50대 초반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부부의 사연인데요.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지내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김경필 머니트레이더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